되게 잘 돼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IT 쪽 아이템에는 인프라도 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접고 다시 다른 걸 시작하고 있는데, 당시에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사회 기술보전기금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 딱 매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술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게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업이랑은 분명히 양상이 많이 다른데, 그런 옛날 기준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어떤 지원 대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힘이 있으시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IMF 그 구제금융 시절에 이제 그 산업 지원을 하기 위한 벤처 투자에 대한 이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너무 낭비가 많이 돼가지고 비용도 많고, 그래서 금융업이랑 돈 줬다고 떼이면은 금융업은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판단해서 된다고 할 때는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금융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10개 지원해서 한 7개는 손을 뻗어서 한 3개가 나머지 7개의 손실을 하는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는 그 엑셀레이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딱히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이 이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분 참여를 하게 되죠. 해가지고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10개 투자해가지고 뭐 다 성공 못하는 거지, 실패한 거지, 뭐 성공한 것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게 부족해요. 그거를 지금 그런 새로운 제도를 갖다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경우도 미국의 스플린트라는 통신회사 센터가 굉장히 돈을 벌지도 못하고 매년 외국 국장을 쓰고 있는데, 한편 마윈이 알리바바에 투자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마윈은 자기 지분을 좀 외국 차만 나가고 해가지고 마윈으로 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엑셀레이터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 청년들이 도전하기에는 새로운 도전하기 위한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저는 오히려 혁신에 더 촉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에 더불어 경쟁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의 경제 구조에서 높은 성과하고 혁신은 그 경쟁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더 바람직한 혁신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안전망이나 이런 복지의 확충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 성숙도를 볼 때 아직 뭐 노동자가 나태해진다거나 아니면 소위 복지병이라 하는 그런 거를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 같은 경우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복지 부분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세금으로 조성이 되는 국가 예산, 그 범위에서 빚을 많이 지지 않고 국민들의 복지를 베풀어주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이 사람이 요구하는 한정이 없잖아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국가 예산에서 부족함이 생기거든요. 그 부족함을 메꿔야 된다는 그 유혹이 뭐가 뭐 증세입니다. 증세. 그러면 증세를 하게 되면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국가의 경제성도 없어질 정도로 자유왕래로 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리스라든지 뭐 이럴 때 복지를 너무 과한 복지를 쓰다 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전부 외국으로 다 이주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이제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증세해야 되는데, 그래도 복지를 더 높일까지 국민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집행해서 그게 이제 중복지 중부담, 고복지 고부담 되는 거예요. 국민 담세율이라고 알 수 있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을 담세율이라는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한 18%, 18.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이 한 17% 정도 낮아요. 6% 낮아요. 우리가 한 20%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복지, 본격적인 복지 분과는 담세율이 뭐 25%, 30% 뭐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고 복지를 하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그냥 이쪽으로 올리지는 않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표를 얻게 되지.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어디 돈에서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 세금 올릴 수도 없거든요. 국민들도 고통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국채를 갖다 과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나라는 국제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대로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국민 소득이 32,000불까지 같은 나라였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 석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박사 출신이 미국의 대학 교수였던 파판 드레오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총리였는데, 그 아들이 또 총리를 맡아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그래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복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다른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복지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오래 살게 돼요. 평균 수명이 지금 84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공무원연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3.4세밖에 안 됐습니다. 53.4. 그것이 지금 평균연금이 83~84세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올해 예상보다 오래 사니까 공무원연금 공단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나이 젊은 공무원들도 아예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담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수준은 이제 현재 수준이 그래 높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걸 이대로 유지해 간다 하더라도 복지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럼 노인들한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원에 가도 젊은 사람들 병원에 가서 의료에 제공하는 수준이 노인들이 1.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 예산을 젊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저출산 때문에. 그러면 빵꾸가 나잖아요. 그건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지의 수준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4년에 한 번씩 있는 국회의원 선거,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되기 위해서 막 파퓰리스트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노인은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무조건 드리겠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 돼가지고 실천하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단계가 어려운 노인들 2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18만 원 줄여나가지고 그래서 선들한 것이 그래서
그렇고 이제 사회 안전망 이거 뭐 지금 선생님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강연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생은 도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서산에 지나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나는 뭐 70 넘어서까지 정치할 생각이 없는데 남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30년씩 했는데 마지막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 의무에 불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낙엽이 돼가지고 나머지 떨어지기가 한 5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이 뭐죠?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 부족에 대한 게 많이 와닿았는데 앞으로 있을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와 사회 안정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스 사례를 언급해 주시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정보를 주셨고 포퓰리즘은 분명히 위험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그리스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금 획기나 세금 이런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변수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 물론 방안을 낼 수 있지만 또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을 새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세금 획기를 확실하게 식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조금 불필요하게 배정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 말씀하신 일자리 부족과 현재의 그 직장에 대해서도 이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한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 해결책이 뭐냐 이거는 해결책은 결국 성장입니다. 자전거 경제는 자전거 밖에 똑같습니다. 저어야지 넘어지니까 젓는 그 힘이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3, 4% 정도 잠재 성장률이 그걸 이제 오버해야 이게 불안한 게 없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은 것이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깊어지면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늪에 빠집니다. 일본의 어려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25년이 갔고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아베노믹스 1차, 2차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애를 발에가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공무원을 보내고 그런 방안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러한 경제위기에 빠질 때의 사회수표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거 똑같은 지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경제의 펀더멘털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 굉장히 차이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또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일본은 저축률이 세계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경제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면 나는 못 헤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지기 전에 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스 문제를 넘어가서 정세를 하기 전에 해야 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학생이 보고 있었는데 각성제 탈세가 이런 거 잡아놔야 돼요. 블랙마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찾아내야 돼요. 그것도 너무 또 많이 손대면 또 경직돼가지고 서민들이 주로 그걸 이용하거든요. 서민들도 경제가 또 그렇게 안 좋아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문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낭비 요인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비도 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비도. 돈 떠서 나와니 돈도 그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그 복지 기관이 거기서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것도 낭비율을 갖다 주게 되고, 그 다음에 SOC가 과잉 SOC가 되게 되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에 일본의 공항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공항이 95개. 전부 적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네다 아마 지금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라고 신간센이 우리나라 KTX 같은 이것이 뭐 거미줄처럼 다 신비주처럼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해서 실서 오는 낭비 요인 뭐 이런 걸 다 잡아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 같은 것도 줄여야 돼. 우리는 국방비 못 줄이죠. 북한이 지금 이렇게 폭탄은 개발 완성하게 들어가 있고 SLBM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첨단 무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수단을 낭비 요인을 줄이고 탈세를 막고 이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이래도 안 될 때는 정세가 가야 됩니다. 정세가 가야 돼. 정세도 제일 마지막인데, 지금 각종 감면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22%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질 부담률이 15%가 돼야 돼요. 그런 각종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용을 많이 늘린다든지 R&D 투자를 하게 되는 하는데,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과 관계돼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으냐, 높으냐, 그건 결코 낮지 않다. 수준이. 지금 미국이 법인세 35%인데, 트럼프가 15% 낮춘다고 공약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세를 높이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유출의 길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